예. 그러면 이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각 8분씩을 드릴 텐데요. 이 주도권을 쥔 후보의 질문은 여기 보시는 대로 1분 이내, 답변은 질문을 받는 후보자의 답변은 30초를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어지면 제가 끊겠습니다. 세 분의 발언. 그러면 주도권 토론 먼저 박수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 가볍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 시민들의 24시간을 좀 계산해 보았습니다. 잠자는데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 1시간씩 3시간 더하면 총 19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5시간 딱 남습니다. 이 5시간으로 우리는 출퇴근해야 되고 나를 충전해야 되고 또한 가족도 돌봐야 합니다. 윤희숙 후보님, 제 계산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럼 시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이 2~3시간에 거쳐 있기 때문에 5시간에서 이거 빼면 뭐 2시간, 많아야 3시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정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후동행 카드가 대표적인 성공적인데요. 한 6만 5천 원 정도, 또 할인하면 더 싸죠. 그 정도의 월 투자로 대중교통을 마음 놓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최근 나온 자료를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간이 좀 늘었고 자가용 이용하는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민 중산층 위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최근에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CBTC 방식, 다시 말해서 궤도 회로 방식이 아닌 무선통신 방식을 지하철에 적용을 해서 용량을 한 20%, 그러니까 20% 정도 더 여유 용량을 만들어냄으로써 지옥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 3천억 정도 들여서 제일 붐비는 고성부터. 시장님, 두 번째 말씀 주신 방식은 정확하게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후동행 카드는 그것은 시간을 줄이는 방식은 아니죠. 그것은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이죠. 잘하셨지만 그 부분에 한계가 있고, 지금 제가 서울시 교통계획을 보면 지하도로, 또 지하철 노선, 면목선 많이 있습니다. 난곡선, 위례선 등등 있는데 계획에만 존재합니다. 진행 잘 안 됩니다. 한번 얘기 주실까요? 이거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예타를 하는데 이용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0.5, 6 정도가 나오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그 민자 유치에 집착하지 않고 재정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바꿨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이 예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도 감안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알겠습니다. 최근에 재정으로 전환하셨다니까 좀 반갑기도 한데, 예타는 수동적으로 결정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동네에 표값, 결국은 지하철 표값 더하기 활용도입니다. 네. 그것을 종합적으로 키워내면 예타도 맞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년셋에 예타만 기다려가지고는 되는 일은 없고요. 자, 저는 지금 지하철 지하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강남, 광화문, 여의도 3개 도심으로 총 출근해서 총 퇴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4대문 한 1도심에서 출발해서 지금 3도심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5개를 더해서 8도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예타를 기다리고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지하도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입니다. 이 도심을 8개로 분산해서 출퇴근 시간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자. 여기에 대한 시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미 도심까지는 아니지만 부도심으로 7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서남권의 마곡이라든가 서부권의 상암이라든가 동부권의 청량리, 이런 식으로 7군데를 설정을 해서 이미 직줄하게 역세권을 만들기 위한 많은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아마 그 점을 좀 더 강조를 해서 8도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그런데 이제 제가 후보님 내신 걸 보면서 목표는 창대한데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론에 대한 말씀은 좀 거의 없으셔서 좀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야심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주락 좋은 컨셉인데
그거는 약간 부분적이에요. 예, 강남급, 강남을 저희가 처음 만들어낼 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이주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이 안 돼서 공무원한테 강제 분양한 적까지 있어요. 그 정도의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저는 10분 도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의 그 공간혁신구역 화이트존 제도를 사용하면 학교, 병원, 주택, 사무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탄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강남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업이 있고 저는 공공기여를 건물이나 땅으로 받지 말자. 현금으로 받자. 이미 서울시가 받을 수 있는 기금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은평, 성북, 노동항에 집중 투자하면 된다. 또 그리고 서울에는 예. 대학이 많죠, 시장님? 네. 예, 그러면 버스턴에 MIT가 있고 실리콘밸리에 스탠포드가 있어서 벤처단지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에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도심이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네. 지금 방금 전에 공공기여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입니다. 그게 20년 전에 제가 시장하면서 사전협상제도와 함께 동시에 도입했던 공공기여 제도가 지금 이제 법제화돼서 이제 비로소 강남이나 서초에 개발 사업이 벌어져도 그곳에서 받아내는 공공기여를 강북 지역에 쓸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는 거 아울러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통합계획으로 절차 단축하시는 거 잘하셨습니다. 근데 더 가야 됩니다. 그게 가지 않고 있는 부분, 공공기여의 경직성이 있고 용적률 건폐율의 경직성이 있습니다. 무작정 풀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나 풀 만큼 풀어서 사업은 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공공기여라고 생각하고요. 윤희숙 후보님, 예, 최근에 정부가 지금 추경을 제안하고 있고 여야가 기본 합의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공급 측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가 저는 구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비용을 낮추는,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이라든지 화물차 기사님이라든지 푸드트럭, 택시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또 추경이 없어도 유류세를 낮추면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추경 안에 보면 지금 영화 관람을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요. 또 이번에 계층을 좀 구분했지만 소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물가에 대해서 큰 걱정이 있습니다. 후보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추경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중동 사태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 분들에게 집중해서 그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의원님께서 AI가 다가오고 있으니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참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그 생각을 하는 게 맞지 미리 그 생각을 하는 거는 대통령하고 굉장히 영혼이 파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배제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배제하고 나서 대화가 국민들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배제하느냐, 먼저 준비하느냐,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 순서의 문제인데요.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윤희숙 후보가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8분입니다. 예, 저는 서울시장의 리더십의 성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부동산하고 좀 연관을 시키자면 서울처럼 600년 고도의 그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면 아수라장입니다. 뭐 정말 그 행정이 아니라 갑질이에요. 이번에 보셨겠지만 그 성동구청의 유튜브를 보시면 그 무속인이 구청장에게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허가권을 가진 이상은 그 주민들이 그것을 애면글면 할 수밖에 없고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구조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제가 오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인허가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준을 명시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는 주민들에게 이런 것은 나쁜 거다라는 원칙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구역 지정 단계가 끝나고 나면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 윤희숙
후보님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인허가권은 전부 서울시에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한테 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성동구청장이 잘못 이용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들에게 권한을 내려달라 하는 주장은 정말 엉터리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말씀은 저도 대단히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우리 토론회 때도 우리 호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 때문에 기피 시설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용적률 높여주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다 넣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아무리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리더십의 성격은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원호와 오세훈 뭐가 틀리냐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인구가 늘어서 혼잡해지고 공공 인프라가 그 수용 능력을 넘어설 때 그것을 보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아닌데 그런 기피 시설을 세금으로 걷어서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는 기피 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은 그걸로 받아내야 되겠다는 고집을 왜 부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공공기여는 현금을 포함해서 시청이 여러 가지 옵션을 주면 주민들이 투표제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피 시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공공기여가 임대주택입니다. 지금 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4만 9천 가구가 임대주택이거든요. 이거 언뜻 계산해봐도 한 가구당 6억씩만 따져도 30조가 들어갑니다. 이걸 재정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공기여는 임대주택이라는 걸 아신다면 그런 주장을 그렇게 쉽게는 못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일부러 혼돈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임대주택의 비율은 법에 의해서 결정돼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법정 상황까지 가는 그 전에 그 조례로 된 상황까지 갈 때 얘기를 우리가 보통 공공기여라고 하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임대주택의 비율을 줄이는 것은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공공기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리더십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허가권을 쥐었기 때문에 무당 신당이라도 꼭 넣으라고 얘기하는 구청장하고 지금처럼 기피시설이라도 너네 아파트 앞마당에 꼭 넣어야겠어라고 얘기하는 시장하고 뭐가 틀립니까? 기피시설 나름이죠. 예를 들면 데이케어 센터나 어르신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주민들은 별로 썩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10년 뒤, 20년 뒤면 절실한 시설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거기다 넣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시장님께서 충분히 소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지난번 압구정 3구역에 대해서도 그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지만 지금 이렇게 이 인허가 때문에 다 눈치만 보는 그런 조합들이 뭐 공문이 있든 없든 이분들이 눈치만 보고 뭔가를 제안하는 것 그게 정말로 자발적인 우리가 한강다리 놓겠다 이게 정말로 자발적인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시설들이 결국은 주민들이 쓰실 생활 인프라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서울시의 재원으로 투자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무슨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왜 재정으로 해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철학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인허가권은 시민이 잠시 맡겨준 책임이지 시민의 재산을 갈취하라고 지금 쥐어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기여라는 것 자체가 그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서 혼잡으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시장님 생각대로 지금 후보님 생각대로 이건 나중에 너네들이 필요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지금 서울시의 리더십 자체가 대단히 고압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제안드리고 설득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결정을 시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후보님,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서 토호제를 서울 전역에 확대하는 거 그리고 규제지역 확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했다고 했는데 당시 서울시는 국토부에다가 규제지역 지정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반대 의견. 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대차게 반대 의견으로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반대 의사 이런 것을 도저히 표명할 수 없으시던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공직사회에서 쓰는 표현이 정형적인 표현이 있죠. 신중해라 하는 건 사실상 반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상식적인 얘기고요. 아마 우리 일반인들끼리 대화할 때의 대화법과 정부와 지방정부가 대화를 하는데 이거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할 때의 표현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강요당했고요. 그 짧은 시간에도 분명히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분명히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듣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한 거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서울시의 이런 모호한 태도가 강행해도 문제없다. 이런 식의 인상을 국토부에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무능한 애매한 그런 입장을 저 후보께서 보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민 의원님께 드릴게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파트값이 32평 아파트값이 얼마냐, 적정한 아파트값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10억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신혼부부들에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자산이 뭐 300억 그 정도로 지금 신고하셨잖아요. 선거 때. 그 좀 너무 젊은이들의 그 정서를 모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집을 맡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땅값, 건축비 다 포함하면 아마 가능한 거 그게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일 겁니다. 그 정도고 10억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숫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좌절스럽죠. 평균 매매가가 12억이니까 고쳐야죠. 어떻게? 6, 7만 호 1년에 착공 실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잡힙니다. 그래야 평균 매매가 12억이 아래로 내려오고 저도 더 낮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8분 다 됐습니다. 마지막은 오세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두 분 후보께 공통으로 드리고 한 30초씩 답변을 듣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 버스가 세관에서 이제 화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희숙 후보께서는 이 사업은 폐지돼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표명하셨고 박수민 후보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지금까지는 표명하신 게 없는데 두 분의 의견 그리고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는 3월에 6만 명이 탑승했습니다. 하루 평균 1,300명. 이게 운항 비용만 커버하려고 해도 하루에 17,000명이 타야 됩니다. 지금 한 달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해도 1년이면 160억 원의 손실이 납니다. 이걸 강물에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보수 정치는요. 국민들이 네 돈이면 이렇게 쓰겠니? 라는 대답에 되게 당당해야 됩니다. 160억 원의 돈을 강물에다 뿌리면서 이렇게 고집 부리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념적으로 접근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타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동행 카드 이런 것도 다 교통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는 것에 포함해서 보조금이 나간다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고요. 저는 기왕에 탄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출퇴근용이냐 아니면 여가용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저는 출퇴근용으로 이것을 계속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이고 결국은 여가용이면서 동시에 이게 교차보조를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 사업권을 일부 음식점 등에 두고 활용하시는 그 재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계약관계 등 따져보고 또 동시에 이것이 수요가 출퇴근용인지 관광용인지 따지고 나서 한 달 내에 제가 시장되면 한 달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 분 고견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가 다가올 때에 이 사업이 시작되니까 아주 결사반대를 하면서 내세운 논리 구조가 바로 윤희숙 의원님 말씀하신 이유인데요. 아까 160억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선착장에 여러 가지 시금 사업을 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정확히 그 정도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매우 장사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이 좋은 교통수단을 1인당 3,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매우 잘 설계된, 그래서 적어도 이런 종류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2, 3년 내에 흑자를 면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론칭인데요.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더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시대, 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관광산업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집니다. 어느 나라나 AI 덕분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마 10년 내에 주 4일 근무제가 보편화될 거예요. 그러면 여행이 자유화되고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이 지금 2천만을 바라보지만
3천만, 4천만을 바라볼 텐데 그때에 대비해서 서울 시민들은 대중교통으로 쓰지만 예. 관광객들은 이것을 관광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투자해 두지 않으면 그 시절에 가서 갑자기 만들려면 이런 거는 못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미리미리 시작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은 이것을 뭐 전시행정이다, 거칠의 행정이다, 시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데 질문을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시작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올 가을까지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예. 가격 인상을 비롯해서 관광용으로 중점을 옮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 또 두 분이 또 입장이 좀 다르십니다. 한 분씩 한 30초씩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감사의 정원은 추모의 공간입니다. 저는 용산 그 전쟁기념관에 갔더니 정말 울컥할 정도로 경이로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추모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지금 뭐 시위도 하고 가족들 놀러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시장이 그냥 추모해 그럼 추모가 됩니까? 대단히 고압적인 행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광화문이라는 광장의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왜 오세훈이라는 개인이 그걸 결정합니까? 대형 태극기 올리겠다고 했다가 역풍 부니까 그냥 앙케이트 몇 개 받아서 한 거잖아요. 저는 그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그 서울 시민들의 공론장에 내놓겠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이 나오면 그걸 따르겠습니다. 네, 박수민. 예, 광화문 광장은 오세훈 시장님 역작이시죠? 예, 잘 하셨습니다. 근데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 저도 뭐 취지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소중한 역사적인 자원, 유엔군 참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고정식 공간을 배치하게 되면 거기가 지금 공연장으로도 쓰고 휴식 공간으로도 되고 또 어쩔 때는 집회 장소로 쓰는 굉장히 좀 활용도가 다양한 곳인데 거기에 고정시설을 넣는다는 데 대해서 제가 좀 부담이 있었고 저도 전쟁기념관을 체크해 보니까 그곳이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 정도면 예, 그것을 좀 설명이 된것 보강하면 같습니다. 어떨까? 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참 그 윤희석 의원님 오해가 많으신데요. 이 사업은 시장 혼자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당시 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가건축위원회와 협의를 충분히 거쳤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론조사를 거쳤습니다. 시의회에서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그걸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8%의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프레임을 건 겁니다. 쓸데없는 일을 시장이 고집부려서 한다 이런 프레임을 걸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가 제안을 했더라도 시의회가 동의해서 여론조사까지 해주고 예산을 주고 동의를 해주고 그리고 정부와도 논의를 했는데 이게 왜 시장 개인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수 의회에 국회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혼자의 사업입니까? 그런 민주당의 프레임에 너무 쉽게 넘어가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공간을 추모 공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추모보다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서 예. 22개국이 도와주어서 대한민국이 생존했고 그 이후에 도움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번영을 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주실까요? 그 컨텐츠를 이 공간을 통해서 최대한 국내외를 찾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오시는 예. 시민들도 그렇고 외국 관광객들도 그렇고 이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이 번영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면서 와, 우리가 도와준 나라가 이렇게 번영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공간은 저는 후세에게 두고두고 광화문 광장에서 반드시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될 공간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를 오세훈 후보님 질문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45초 남았습니다. 예. 아니요. 그런- 질문을 1분 이내로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두 분께 다 질문 드렸습니다. 예. 나머지 35초 동안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토론도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정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조선시대만 있는 광화문 광장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이 아니, 어떻게 물을- 번영을 예. 만들었는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광화문 광장이라는 국가 상징 공간에 만들어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시고 반대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 후보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룰이 질문은 1분 이내, 1분 이내 그리고 답변은 30초를 보장해달라고 언급을 드려서 제가 중간중간에 제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 스스로나 제작진 차원에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때 약간의 뭐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는 점 제가 중간중간 제지를 했기 때문에 뭐 격양되신 건 알고 뭐 하신 말씀이 많은 건 알겠는데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때 페널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뭐 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8분이라는 주도권을 예, 아닙니다. 룰은 제가 당으로부터 받은 질문은 1분 이내로 줄여주시고 30초를 보장했다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정리할까요? 예,